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이제 네 번째 주네요. 세법은 4주차 되는데 벌써 시간은 2월 달이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2월 달은 딱 4주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봄이 돼버릴 거예요. 이미 봄 소식은 왔어요.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지금 목련이 살짝 몽울이 쳤더라고요. 조금 한 하루 이틀만 그 날씨가 따뜻하면 필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새싹들이 돋아나고 좀 있으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8개월 남았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1년 남은 게 아니라 8개월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돼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오늘 할 것은 그날 정리를 끝내버리셔야 돼요. 그날 마무리 딱 지어버리셔야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을 거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니까 그날 수업을 들으실 때 내가 저 내용은 어떻게든지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해를 하고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은 교재 이제 8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80페이지부터 나갈 건데, 오늘은 이제 그 법이 3개가 법이 진행이 될 거예요. 3군데 법이 진행이 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하고 이렇게 3개가 연결이 돼요. 근데 그 법마다 차이점들이 다 있어요. 법마다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취득세에서 제일 먼저 납세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 납세지를 잡으려면 꼭 이 2가지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납세지는. 그래서 납세지는 그 법마다 납세지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법 하나하나마다 납세지를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납세지 같은 경우는 크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큰 식으로. 자, 어떻게 하시냐면 지방세의 납세지라고 이렇게 하나를 크게 잡고, 또 하나는 국세의 납세지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국세하고 지방세로 이제 연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세금이 국세고 어떤 세금이 지방세인지는 그건 이미 다 알잖아요. 알겠죠? 그건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은. 자, 모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3개가 지방세예요. 그럼 이제 지금 배우는 취득세는 지방세죠. 그래서 지방세들은 전부 다 그 물건, 소재, 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납세지는 어디예요? 그러면 그 물건이시고 뭐라 하겠는가요? 부동산. 그럼 물건에다 부동산을 넣어놓고 읽어버리면 돼. 그러면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를 납세지로 잡아라? 부동산, 소재지.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표를 한번 봐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납세지는 어디를 한 이야기인가?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움직이는가요? 안 움직이는가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차량은 안 움직인가요? 움직인가요? 움직이죠. 그러면 차는 언제 안 움직인가요? 서 있을 때. 어디에 서 있을 때? 집에 서 있을 때. 그 집이 뭔가요? 주차장에 서 있을 때.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차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그 체크할 필요 없어요. 등록지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차를 샀을 때 내 집에다가 등록을 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데 등록을 하니까 거기가 차가 운행하지 않았을 때 멈춰 있는 장소를 등록지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를 한다. 요거 하나만.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내냐면 그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사람의 주소지가 다르다.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김포에 집을 하나 사면 나는 취득세를 어디다 신고해야 된다? 김포. 내가 사는 데가 아니라 물건 소재지에다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풀어냈어요.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세를 배울 때는 2개를 지금 배웠죠. 2개.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그럼 이 국세는 그 사람의 주, 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김포에 있는 집을 팔았다. 김포에 있는 집을 팔면 납세지는 어디가 돼요? 그러면 서울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지. 집 주소.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끝. 더 이상 안 보셔도 돼.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왼쪽 날개를 좀 봐보시면, 참고 밑에 보면 왼쪽 날개 중간 하단에 보시면 보충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보충이라고 돼 있는 게 이건 한 번 시험에 나오면 더 이상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충으로 뺐는데, 이제 국가 등이 매각을 했을 때, 자, 국가가 매각을 했네요. 이 말은 뭐냐면요. 국가가 부동산을 팔아먹었을 때, 그럼 국가가 그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팔았을 때, 그럼 국가가 팔면 국가에게는 세금을 물리겠는가 안 물리겠는가? 안 물리겠죠. 국가는 비과세니까 안 물리겠죠. 그럼 국가는 세금 안 낸다고 해서 팔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뭔 일이 생기냐면, 그럼 내가 국가의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나는 내가 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 주고 어떻게 언제 얼마 주고 샀다는 것을 신고를 해야 돼. 그 신고를 나는 우리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라 그랬는가? 60일. 날짜 잡았죠? 60일 안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의 물건을 내가 언제 돈을 주고 얼마의 금액으로 샀어요 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말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요? 팔았던 사람한테. 너 언제 돈 받았다는데 그날 돈 받은 거 이만큼 받은 거 맞아?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지방자치단체가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국가한테, 야, 네가 물건을 팔았으면 이 사람이 신고하기 전에 네가 먼저 좀 알려주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 등이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는 매각일로부터, 그걸 팔았을 때부터, 이 사람 신고하기 전이니까 60일보다 먼저 받아야 된가 나중에 받아야 된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날짜를 좀 더 여유 있게 30일 이내에, 그 매각하고 30일 안에 통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 자, 이제 매각 통보에서 1번 쭉 내리면 그 1, 2, 3이라고 1 국가만 먼저 밑줄을 그으세요. 국가만. 다른 거 체크하면 국가만 하나만. 자, 국가 체크하시고 다시 위로 쭉 올라오세요. 자, 위로 올라오시면 그 세 번째 줄에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만 체크해 보세요.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줄 밑으로 가면 통보만 밑줄 딱 그으세요. 그럼 돼요. 나머지 지문 이제 체크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읽어볼게요. 국가가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는 매각일로부터 며칠 안에 통보해라. 30일. 됐어, 이제. 그럼 시험은 국가가 매각이 시험에 나오겠는가요? 30일이 나오겠는가? 30일. 그래서 요 날짜를, 이 30일을 예를 들어서 60일이다, 90일이다, 10일이다, 20일이다. 이 날짜만 바꾸는 거지 다른 건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집은 다 필요 없고, 국가가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며칠 안에? 30일 안에. 끝.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기는 볼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요. 다시 또. 이제 이번에 신고 납부라고 있는데, 신고 납부 잘 체크해 놓으세요. 신고 납부라는 말 자체를 체크하세요. 이제 취득세는, 우리 취득세 앞에서 계속 배울 때 취득세는 우리가 직접 물건을 내가 직접 하든가요? 정부가 해주든가? 내가 직접 하는 거. 그게 신고 납부예요. 그런데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취득세는 보통징수가 원칙입니다.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시험 질문을 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제 여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이면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내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고 나서 며칠 안에 신고해라. 60일. 자, 60일. 그런데 여기서 취득일은, 유상승계 취득에서 취득일은 취득한 날은 언제를 취득한 날로 잡아라 그랬는가? 그렇죠. 잔금 지급일이죠. 그런데 그 잔금 지급일 중에서 사실하고 계약서 중에 무슨 날로 잡는 거고? 빠른 거 아니에요. 사실상 잔금 날짜와 계약서상 잔금 날짜 중에서 빠른 날을 그럼 틀려버린 거예요. 빠른 거 아니에요. 사실상 잔금이 우선. 사실상 잔금을 먼저 적용하시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해. 만약에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 이 흐름을 딱 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럼 60일만 동그라미 딱 치는 거예요. 60일만 체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험에서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든지 시험에 안 나온 지문을 골라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민법하고 세법하고 서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허가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을 해버렸네. 그럼 지금 내가 이 물건을 사려고 돈을 다 줬는가 안 줬는가? 줬죠. 자, 이 건물을 사려고 돈을 줬어. 그런데 이 건물을 사려고 하니까 너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안 받으면 넌 안 돼. 이러네요. 그러면 내가 돈을 먼저 주고 내가 이 물건을 사려고 돈을 주고 나중에 허가가 안 떨어지면 내 돈은 날리는가요?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허가 안 떨어지면 내가 돈 준 거 그냥 나 포기해야 된가요? 아니잖아요. 그거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허가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허가 떨어질 때까지 이 지급한 돈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동적이다. 그게 바로 유동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유동적이니까 뭐가 돼야만 최종으로 확정이 되는가요? 허가. 세법 등기 안 중요해요. 세법은 등기 좋아하지 않아요. 민법이 좋아하지 세법은 등기 같은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최종적으로 그 잔금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잔금을 내가 이걸 돈을 주고 이 물건을 사기로 돈을 줘버리면 신고를 받겠는가요? 허가 떨어져야 신고를 받겠는가요? 허가 떨어져야 돼요. 허가가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만약에 세금을 받아놨다가 허가를 정부가 안 내줘 버리면 그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돼. 그래서 허가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을 때는 60일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세금 신고는 돈 주고 내가 잔금을 주고 나서 60일 안에 신고해라. 나중에 허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그래서 여기는 허가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가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혹시 낼 때 대금 완납일은 오늘 날짜를 해볼게요. 오늘은 2월 말하기도 싫죠. 2월 7일. 자, 2월 7일이에요. 자, 거래 대금을 완납한 날이 2월 7일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받은 날이 5월 10일 날 허가를 받았어. 자, 그러면 세금 신고는 2월 7일 플러스 60일이다. 5월 10일 플러스 60일이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여기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에서는 허가일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근데 시험 볼 때는 그 허가일을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허가 떨어지면 허가 받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해주시면 돼. 자, 이제 시험에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이 부분이요. 자, 그럼 이제 허가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것, 징역, 요 두 개가 시험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요 두 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두 개예요. 그러면 징여는 부담부 징여를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부담부 징여는 일부는 유상이고 일부는 징여가 되더라도 부담부 징여도 전부 유상과 관련해서 유상은 유상으로 신고하고 징여는 징여로 신고하지 마시고 부담부 징여를 모두 포함해서 모두 뭘로 보고 신고하라는 이야기인가? 징여. 부담부 징여 속에 유상이 들어있더라도 이 유상도 뭐하고 동일하게 신고해라. 징여와 똑같이 신고해라. 여기서 일부 채무 인수해서 유상이라고 해서 유상은 60일, 무상은 3개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부담부 징여 내용을 모두 다 징여로 봐가지고 여기는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자, 여기 강조하세요. 달의 말일
그러면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우리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왜 여기가 취득일이라고 썼는지 여기 증여 우리 앞에서 우리 배울 때 취득 시기에서 증여는 언제를 취득 시기로 잡아라 그랬는가? 계약일이죠. 그런데 여기다 계약일이라고 안 쓴 이유가 뭐냐면 부담부 증여가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는 유상이잖아요. 유상이기 때문에 일부는 유상이고 일부는 증여다 보니까 여기를 계약일로 쓰지 않고 취득일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걸 계약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유상이 있어버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달의 말일에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7일 날 증여를 받았다. 자, 그러면 2월 7일 날 증여 받으면 여기에 3개월 이렇게 되죠. 3개월 되면 자, 2 더하기 3은 5죠. 그래서 5월 7일까지가 아니라 5월 31일까지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증여일로 계약 취득일로부터가 아니에요. 시험 볼 때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렇게 내놓으니까 여기 달의 말일을 놓쳐버리시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상속도 똑같아.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여기도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한 명이라도 주소가 있으면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상속은 6개월, 9개월. 증여는 3개월. 3개월. 그러면 상속과 증여는 둘 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달의 말일.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2월 7일 날 누군가가 사망했다. 2월 7일 날 상속을 받았으면 여기서 6개월 그러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6개월이니까 2 더하기 6은 8. 8월 31일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날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속과 증여는 그달 말일부터. 그달 말일부터. 일반적인 우리 유상거래는 달의 말일이다. 그날로부터다. 그날로부터.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기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60일이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려고 하면 그러면 등기를 먼저 하려고 하면 우리 등기할 때 세금을 내줘야 된가요? 나중에 60일 안에만 세금을 내면 되겠는가? 자, 이제 등기법에서 배울 때 등기법에서 뭘 배웠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세금 낸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된가요? 만약에 납부 영수증이 첨부 안 돼서 등기소로 이 등기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신청하신 분에게 등기소 직원이 아주 깍듯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이 뭔 말인가? 이 서류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돈 낸 영수증 가져오라고 이 말이에요. 돈 낸 영수증 가져오시라고. 그 말은 등기를 신청할 때 미리서 60일이 되기 전에 미리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세금을 먼저 내야 된다? 나중에 내야 된다? 먼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등기 서류를 등기 신청서를 등기 관서에 오늘 뭐 하는 날? 그렇죠. 오늘 접수하는 날. 접수하는 날까지 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너 등기하기 전에 세금 내놔. 등기하기 전에 내라. 이 말하면 60일 안에 네가 60일 안에 내라고 했잖아 하고 달라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등기 서류를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는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자,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그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하고 60일. 만약에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면 돈 주고 신고한다. 허가 떨어지면 신고한다. 허가 떨어지면 신고하는 거예요. 허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증여를 받게 되면 오늘 증여를 받았으면 오늘부터 3개월이다. 이달 말부터 3개월이다. 그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을 받으면 그달 말일부터 6개월. 만약에 60일 되기 전에 제가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할 생각이면 나중에 60일 될 때 낸다. 등기 접수할 때 낸다. 접수할 때 등기 서류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위는 뭔 말인가요? 대신. 자,
그러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인가 돈 줄 사람인가? 받을 사람. 그럼 나는 돈 줄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줄 사람인데 나한테 돈 받을 사람이 내 물건을 못 뺏어가게 하려고 내가 내 물건에다가 내 이름을 안 써. 등기를 안 해. 그러면 내가 내 부동산인데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하면 상대방은 이 물건을 뺏어가는가 못 뺏어가는가? 못 뺏어가요. 그래서 못 뺏어가게 하려고 제가 등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어. 그랬더니 채권자가 저걸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해가지고 뺏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 납세의무자가 채무자예요. 이 사람을 뭐 하여 그랬는가? 대신하여, 대신하여 이 말이에요. 대신해가지고 채권자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채권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등기를 신청해 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신청하려면 내가 등기를 신청하고 내가 채권자고 여러분 채무자예요. 그럼 제가 채권자니까 내가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세금은 내가 내겠는가요? 채무자가 내겠는가요? 원래 당연히 채무자가 내야죠. 그런데 채무자한테 내가 네 대신 등기 신청했으니까 너 세금 내라. 그러면 내가 알았어 그러고 내겠는가 안 내겠는가? 안 내죠. 당연히 안 내니까. 그러니까 채권자가 대신 세금도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도 채권자가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할 필요 없어요. 그 신경 쓰면 안 돼요. 일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신고도 하고 돈도 낼 수 있어. 신고도 하고 돈도 냈어. 그런데 모르고 그 납세의무자, 채무자가 자기가 내가 내 물건이니까 내 앞으로 내가 신고해야지 하고 취득세 또 신고해 버릴 수 있어. 채권자가 해놓은 걸 모르고 채무자가 다시 신고해 버리면 정부는 세금을 몇 번 받게 되는가? 2번. 자, 2번 받으면 2번 다 받아야 되는가? 하나만 받아야 되는가? 하나만. 그럼 2번을 들어오면 2번 신고가 되면 하나는 돌려줘야 돼. 그럼 골치 아프죠. 하나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채권자는 돌려달라고 하면 채권자한테는 돌려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법 규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제3자는 듣기만 하세요. 쓰시면 안 돼요. 제3자는 당사자를 위해서 돈을 납부할 수는 있어.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제3자는 환급은 불가능해.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제3자는 환급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당사자만 환급 받을 수 있어. 그럼 문제가 이상하게 꼬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꼬이면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채권자가 정부 상대로만 난리를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들은 채권자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했으면 채무자한테 세금 신고하게 해야 된가 못하게 해야 된가? 못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신고 납부하면 어떻게 알려줘야 된가? 즉시. 그래서 즉시 통보를 해줘야 돼요. 즉시. 만약에 즉시 통보를 안 하면 채무자가 또다시 신고해버리면 채무자가 골치 아픈가? 정부가 골치 아픈가? 자기들이 골치 아프니까 통보를 어떻게 해준다? 즉시.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즉시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기들 편하기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시험이라고 막 내고 있어. 자, 그럼 이제 2가지. 채권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없다? 있다. 그럼 정부는 그걸 신고 납부를 채권자한테 받았으면 납세의무자에게는 어떻게 알려준다? 즉시, 끝. 자, 2개예요. 채권자는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정부는 그 사람에게 즉시 통보한다. 끝.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돼. 자, 그럼 여기 채권자 대신고 끝. 이제 추가 신고. 자, 추가 신고는 내용은 복잡하게 보여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취득세를 비과세나 과세 면제나 경감.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경감을 받았다고 봐. 경감은 뭔가요? 깎아줬죠. 그러면 먼저 세금을 깎아줬어. 그리고 세금을 깎아줬으니까 세금 조금 냈죠. 그런데 나중에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됐어. 다시 세금 내라네. 깎아줬다가 다시 세금을 내라네. 그럼 추가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추가로 다른 사유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며칠 안에 신고해라. 60일. 똑같아요. 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제 추가 사유가 발생이 되면 먼저 있고 나중에
추가로 요게 추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세금을 계산할 때 이거는 이제 본래 처음 있었던 것 플러스 추가 사유가 발생이 되면 세금을 계산할 때는 추가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는가 전체로 계산해 봐야 되겠는가? 자, 여기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요.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고 먼저 본래 냈던 세액을 빼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추가 사유가 발생한다 해서 추가분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고 전체로 계산해 놓고 그 전에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놔둬라. 빼버려라. 과세 표준에 해당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 이게 바로 총세액이라는 이야기예요. 전체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뭐한 세액을 말한다 그랬는가요? 공제. 그러면 먼저 전체로 계산해가지고 전체 토탈로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전체 세금 중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만 내시면 돼. 자, 그럼 이제 한번 오늘 이제 점심 식사하는 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점심을 이제 짜장면 집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두 분이서 짜장면 집에 가면 우리 짜장면 몇 그릇 시키면 된가? 2그릇. 각자 2그릇. 그러면 이제 여기 짜장면 2그릇이요. 자, 2그릇 먼저 먹었어. 자, 먼저 먹었어.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나 급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 그러면서 2그릇 먹고 가면서 먼저 2그릇 계산하고 가버렸네. 자, 계산했어요. 2그릇. 먼저 계산했어요. 근데 친구가 먼저 가니까 아직 나는 한 그릇 갖고 배가 안 차네. 여기가 짬뽕 한 그릇 추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식탁에서는 짜장면 2그릇 플러스 짬뽕 한 그릇. 그럼 총 몇 그릇인가요? 3그릇. 그럼 이제 마지막에 총 계산할 때는 3그릇으로 계산하고 거기서 앞에 가시면서 계산한 2그릇은 그대로 또 물린다. 빼고 그거 빼고 전체 3그릇 중에 앞에서 가신 분이 2그릇 계산하셨네요. 그럼 이제 한 그릇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리서 이미 낸 세금 속에, 자,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이미 납부한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그 가산세도 나중에 이미 낸 세금에 포함해서 가산세도 빼버리겠는가요? 가산세는 절대 빼주면 안 된가요? 빼주면 안 돼. 왜냐하면 벌칙이니까. 가산세는 벌칙이기 때문에 앞에서 벌칙으로 물렸던 가산세까지 빼버리면 벌이 약화돼 버려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미 낸 세금을 빼주되 그 이미 낸 세금 속에 들어있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여기를 시험 볼 때는 포함이라고 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추가 사유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미 전체로 계산해서 이미 낸 세금을 빼주되 이미 낸 세금 속에 들어있는 가산세는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똑같아. 처음에는 일반 과세 적용을 받았어. 처음에 일반 과세 적용을 받았는데 중과세율로 바뀌어버렸네. 그러면 처음에 계산할 때는 일반 과세인 줄 알고 세금을 계산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게 중과세로 바뀌어버리면 세금 계산을 전체를 다시 중과세로 계산해. 전체를 처음에 일반 과세가 아니라 처음부터 중과세였다고 생각하고 전체로 중과세를 계산해. 그러면 이미 앞에서 일반 과세로 세금 낸 거 있는 거 없는가요? 있죠. 그러면 이미 낸 세금은 그대로 놔둔다, 빼준다. 여기서도 또 똑같아요.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미 납부한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이 가산세를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속에 가산세를 뺀 나머지만 빼야지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취득세는 원칙이 보통 징수 방법을 한다. 원칙은 보통 징수? 아니에요. 아닌데요. 근데 시험 볼 때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다 굳이 시험 보시면서 이거는요 신고 납부예요. 내가 잘하면 신고 납부예요. 그럼 시간 2초 소요됐죠. 나중에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문제 풀 때는요 절대 그냥 풀면서 X만 긋지 밑에서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복습을 할 때 쓰는 거지. 시험 볼 때는 그냥 시간을 내가 몇 분 안에 풀 것인가. X만 긋버리면 돼요. 자, 상속. 상속이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상속 개시 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자, 일로부터 틀렸잖아요. 달의 말일. 상속과 증여가 나오면 무조건 달의 말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걸 확인하셔야 돼. 달의 말일. 없잖아요.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 기한 이내.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 이내, 60일 안에 등기를 먼저 하려고 하네? 그러면 먼저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등기 서류를 등기 관세 뭐 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이거 맞았네. 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십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 물건이 돼요. 중과세가 됐으면 다른 거 다 볼 거 없어. 이미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면 이미 낸 세금 속에 들어있는 가산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여기만 보면 돼요. 무조건요. 자, 이 부분만 오답으로 내니까. 다른 건 오답으로 낼 수 있는 지문이 아예 없어요. 거기만 포함이다, 제외다만 바꾸게 돼 있어요. 이제 증여. 증여가 나왔네. 증여가 나와도 무조건 증여는 무엇부터 본다? 달의 말일. 달의 말일.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틀렸죠. 달의 말일부터. 상속이나 증여는 모두 달의 말일. 그래서 혹시 이제 달의 말일이 들어있으면 증여는 뒤에 몇 개월?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달의 말일이 없으면 뒤에 볼 것도 없어요. 달의 말일이 없으면 그냥 X 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숫자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달의 말일이 딱 들어있으면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상속과 증여는 무조건 달의 말일부터 요것부터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개월수 찾는 거.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잠시 넘기시면 이제 보통징수가 나와요. 보통징수를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자, 보통징수라는 것은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내가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면 보통징수가, 안 하면 보통징수가, 안 하면 내가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부하실 때는 보통징수는 지금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가산세로 가보죠. 가산세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가산세 이제 알고 있는 거나 이제 확인만 해볼 거예요. 확인만. 자,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10%. 부정하게 사기치면 40%. 무신고하면 20%. 부정하게 사기치면 40%. 끝. 이렇게 연결만 하면 돼요. 퍼센트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문장을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과소 10%, 부정 40, 무신고 20, 부정 40. 끝.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왼쪽 날개 참고를 보세요. 가산세 부과와 면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가산세 부과 면제 중에서 천재지변하고 밑줄 그어보세요. 자, 천재지변이 발생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물건을 취득했어. 오늘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 신고를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 60일. 근데 60일 안에 신고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발생이 됐네. 천재지변이 발생이 되면 신고하겠는가 못하겠는가? 못하죠. 못해요. 그럼 60일이 넘어서 신고하면 가산세 물어야 되는가 안 물어야 되는가? 원래는 물어야죠. 원래는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외가 없으면 물어야 돼요.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신고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가산세를 물린다, 면제해 준다. 면제. 끝. 자, 그럼 두 개만 체크하면 돼. 천재지변, 가산세 면제. 끝. 이제 어려운 거 가네요. 중과산세 잠깐 어려워요. 중과산세 약간 어려운데 출제위원들은 출제를 엄청 많이 하네요. 그렇게 막 복잡한 건 아니에요. 자, 납세 의무자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여기서 요 단어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신고 안 하고.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등기 없이 이걸로 해석하셔야 돼요. 등기하지 않고. 자, 내가 내 앞으로 분명히 물건을 취득했어. 내가 물건을 취득해 놓고 이 물건을 내 앞으로 신고하지 않고 곧 내 앞으로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갑을 병으로 이렇게 연결해봐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물건을 취득했어. 자, 취득해놓고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팔았는가 안 하고 팔았는가? 안 하고. 자, 매각을 했잖아요. 그럼 을이 다시 병에게 매각을 했어.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팔아먹었으니까 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받는가요? 갑한테 등기를 넘겨받는가? 갑한테. 뭔가 이상하죠? 자, 이런 경우를 민법에서는 무슨 등기를 하든가? 중간 생략 등기. 중간이 생략된 등기예요. 민법은 참 고상하게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병에게 팔아먹었는가요? 갑은 을에게 팔아먹었는가요? 을에게. 근데 병은 갑한테 샀는가요? 을한테 샀는가요? 을한테. 그러면 을이 나쁜 짓을 몇 번 하고 있는가요? 2번. 을이 나쁜 짓을 2번 하고 있죠. 그러면 나쁜 짓을 한 번 할 때마다 죽여버리죠. 너 나쁜 짓 할 때마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을을 몇 번 죽여야 되는가? 2번. 2번 죽이니까 2번을 죽이니까 합치니까 얼마? 80. 자, 그래서 80%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너는 2번 주고 마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살 때도 한 번 사기치고 팔 때도 사기쳤으니까 그래서 중가산세, 가산세를 아주 무겁게 몇 프로를 물려버린다. 80%. 가산세가 80%예요. 세율이 아니에요. 가산세를 80%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100억에 대해서 이렇게 사기치다 걸리면 100억에 80%면 얼마인가요? 80억 물려버리겠다. 1000억이면 800억을 가산세로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안 죽겠는가요? 죽겠는가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서 죽진 않아요. 안 걸리면 되니까. 아무리 이렇게 사기를 쳤더라도 몇 년만 안 걸리면 된가요? 사기 10년. 10년만 안 걸리면 돼요. 10년만 안 걸리고 잘 버티면 돼요. 근데 안 걸릴 수가 없어요. 10년이 아니라 한 달이면 걸릴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물건을 취득한 후에 내 앞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가산세는 몇 프로 물린다? 80%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가산세 50% 물립니다. 틀렸죠? 가산세 60% 물립니다. 틀렸죠? 가산세 70% 물립니다. 틀렸죠? 그런데 뭐에서 착각하냐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미등기 상태로 팔면 몇 프로 세율로 과세하고? 70%. 그래서 거기서 70이라고 나오니까 여기서도 70이라고 착각을 해보신 분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세율이고 여기는 가산세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이 사람은 몇 번 주고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2번 주고 마땅하니까 한 번 죽일 때마다 사형을 2번 시키니까 80% 물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는 그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정부가 너 왜 그렇게 설명하냐 그러면 저 곤란해져요.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분이 취득했을 때 그 돈 세금도 안 내고 등기했을 때 등기값도 안 내니까 취득세하고 옛날에 등록세를 2개 싸잡아서 취득세에서 물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80% 물렸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내가 물건을 샀다가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매각했다가 걸리면 몇 프로 물리겠다? 80% 물리겠다.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하나 잡았어요. 이제 두 번째는 다음에 대해서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산세 적용을 안 한다네? 아니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도 중과산세 적용을 안 한다네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요. 처음부터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이었어요. 처음부터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물건이었다니까요. 그럼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 2번 주가 마땅한가요? 그럴 필요는 없는가? 그럴 필요 등기할 필요 없는 걸 안 했으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등기 안 했다고 체벌을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하더라도 중과산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일반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가산세는 아예 신고 안 하면 몇 프로? 20%. 부정하게 사기치면
40%. 이런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에 대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크게 체벌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 볼 때는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시험으로 내면요, 뭐 좀 새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지목을 변경해서 지목을 변경해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으니까 뭐 하지 않고 팔았는가? 등기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매각했으니까 이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이 경우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왜 일반 가산세를 적용해요? 그러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 풀 때는 절대 적용을 못해요. 자, 변경해서 우리 변경해서 등기하면 취득세를 물어라, 등록면허세를 물어라. 봐요. 지금 등기 원인을 구별을 아직도 지금 못하신 분이 또 생겼어요. 자, 다시 한번. 등기 원인에 대해서 지금 3주차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등기 원인.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 이전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 변경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설정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소멸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됐잖아요. 변경해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으니까 변경 등기는 취득세 항목이다, 등록면허세 항목이다. 등록면허세 항목이니까 취득세에서 등기를 하든지 말든지 취득세가 벌을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취득세에서 아니 네가 뭔데 내가 등기법 공부 안 한다고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하냐고.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취득세 강의하는 세법 선생이 등기 안 한다고 김병렬 선생님이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가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변경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관여할 사항이다,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관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하든지 말든지 취득세는 중과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아무것도 아닌 질문을 가지고 이걸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려운 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요? 해야죠.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변경해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등기를 안 했으니까 등기법이 문제예요. 등록면허세가 문제인가? 취득세가 문제인가? 등록면허세 문제잖아요. 등록면허세 네가 세금 뭐 더 받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할 일이고 취득세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취득세에서는 등기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취득세에서는 등기 등록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중과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한번 이해했으면 딱 이해를 하셔버려야 돼요, 이거를. 이제 오른쪽 3번으로 가보죠. 뭐 이건 이제 놔두시고 3번 장부기장. 자, 우리 처음에 과세표준 배울 때 법인들은 장부를 기장을 한다 그랬는가, 안 해도 된다 그랬는가? 해야죠. 법인들은 장부를 기장하지만 개인들은 안 해도 됐죠. 그런데 이제 법인 입장에서 장부 기장은 법인이에요. 법인이 장부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작성을 하여 갖추지 않았다. 그는 법인 장부를 갖추지 않았다. 그럼 법인들이 장부를 작성을 안 하고 장부 작성이 없으면 가산세를 물려버려요. 반드시 할 일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법인들은 장부 작성 안 하면 가산세 몇 프로 물리냐면 10%. 자,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취득세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몇 프로? 20%. 법인들은 장부 작성 안 하면 몇 프로? 10%. 그럼 여기서 20%라고 문제를 내요. 왜냐하면 아예 안 하면 20%인지 착각을 하니까. 법인들이 장부를 작성을 안 했을 때는 그때는 10%만. 내가 취득세 신고를 아예 안 했을 때는 몇 프로? 20%. 이 두 개 차이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신고를 아예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 법인들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10%.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면세점. 면세점은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50만 원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그러면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취득 가액이 5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았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3월달 모의고사 때 이하 미만 이거 다 빼버리니까 완전히 싹 빼버렸어요. 지금 다 빼고 문제를 내놨으니까 아마 저한테 욕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세법 선생님 저거 분명히 이모 씨가 냈다. 임모 씨가 내는 게 아니라 이모 씨가 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저희 메가랜드는 세법 저 말고 임기원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임기원 선생님 그런 식으로 안 내요. 임기원 선생님은 저보다 더 심하게 내요. 난이도를 지문을 복잡하게 내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런 걸 빼버려요. 네. 그리고 진짜 제가 더 심하게 낼 때는 이렇게 내버렸어요. 취득세액이 5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취득세액이라고 했잖아요. 가액인데 제가 진짜로 어렵게 내려면 세액으로 바꿔버려요. 저거를. 근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해요. 그렇게는.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아주 엄청 욕먹었거든요. 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요 단어만 바꿔요. 요 단어만. 50만 원 이하일 때. 근데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내냐면 취득 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내요. 100만 원이 부과 안 한다. 한다. 왜? 얼마 넘었으니까. 50만 원 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부로 취득했을 때, 연부. 자, 연부로 취득했을 때 우리 과세표준 신고를 어떻게 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연부로 취득할 때 과세표준은 매번 지급액으로 신고했다, 전체 금액으로 신고했다. 오, 그렇죠. 매번 지급액으로 신고를 했지만 면세점 여부를 따질 때는 매번 지급액으로 따져라, 전체 금액으로 따져라. 전체. 여기는 세금을 또 정부가 안 받는다 할 때는 전체. 그래서 총 금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정부는.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면 또 이상하게 말하고 유리할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세금을 받으려고 연부취득은 나중에 받을 생각인가 빨리 받을 생각인가? 빨리 받으려고 지급할 때마다 세금 내놔라 그래놓고 나중에 면세점 여부를 따질 때는 지급할 때마다 50이다. 전체가 50이다. 전체가 50만 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양가는 2번을 보는 순간 또 이제 입에서 좀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는 이거예요. 인접한. 자,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어. 그러면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그러면 인접해 있는 땅이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할 때 50만 원 여부를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냐면 인접한 물건을 계속 반복으로 사면은 1년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50만 원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취득세는 합산과세든가요? 개별과세든가요? 개별과세잖아요. 그럼 취득할 때마다 50만 원이 돼야 돼. 그런데 인접한 땅이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샀다고 이 사람은 1년치를 일건의 거래로 보고 50만 원 여부를 판단하라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따르죠. 네,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하죠. 말하는데도 법은 잘 안 바꿔줘요. 그래서 인접한 토지나, 근데 여기서 인접이라는 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게 시행령이 없어요. 정부가 판단을 따름이에요. 자기들의 판단을 따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했을 때 50만 원 여부를 따질 때는 몇 년치를 가지고 따져라. 1년 동안에 인접한 걸 다 더해가지고 그 금액이 총 얼마가 넘어버리면 세금 물려버리겠다. 50만 원. 해도 넘어야죠. 50만 원 가지고. 자, 1년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1년 동안 거래한 것을 다 더해가지고 총 한 건의 거래로 봐가지고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여부를 따질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 간간히 나와요. 이제 미납부 통보. 자, 이제 미납부 통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려면 세금 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가 안 해야 된가? 해야죠. 자, 그럼 등기소에 제가 등기를 신청하면서 세금 낸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이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한다 안 한다? 아니 등기소 직원이 다 확인해요. 이 사람 이게 여기에 맞게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인을 해. 그러고 나서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세금이 적게 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당신 세금 적게 냈으니까 더 가져오세요 그러겠는가요? 이미 등기 신청이 돼버렸는데 그 사람한테 내라고 하면 다시 내겠는가요? 안 내죠. 등기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등기 서류를 접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세금이 적게 냈더라도 납부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으면 일단 받고 나서 확인해 보잖아요. 확인해 봤더니 부족하네. 그러면 너 부족하니까 내가 등기부에다 이름 써줄 테니까 돈 더 가져와. 안 가져오면 안 써준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납세자는 이제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기소 직원들은 그 사람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사람 세금 적게 냈으니까 빨리 더 받으세요 하고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통보해라, 납세지에게 통보해라. 납세지.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내는 거예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다 이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납세지에다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통보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날짜를 알아야 돼, 이제. 자,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납부 부족액이 발생이 되면은 그 납부한 납세 의무자에게 통보한다, 납세지에게 통보한다. 납세지. 이제 먼저 그거는 뭐 잡아야 돼요. 납세지에게 통보를 하는데 등기소는 등기 신청서가 매일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겠는가요? 안 들어오겠는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매일매일 그걸 확인을 못 해.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을 못 하니까 한 달씩 묶어. 한 달씩을 딱 묶어. 한 달씩을 다 묶어서 한 달 동안 내용을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통보를 하는데 한 달치를 묶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한 달치를 묶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 통보해 준다? 납세지. 그래서 여기만 막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 10일만 공부하다가 이걸 내면 틀려버려요. 그럼 납세 의무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납세지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다, 물건 소재지다. 물건 소재지가 되겠죠. 그 물건 소재지에서 세금을 받기 때문에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 달 며칠까지만 통보해줘라. 10일까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근데 부가세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할 필요 없으니까 부가세는 지금은 남겨놓으세요. 이제 비과세로 갈 건데 요 비과세는 시간이 50분 돼버렸네요 또. 자, 이제 우리 납세 절차하고 관련된 것은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내가 돈 주고 샀다. 자, 물건을 돈을 주고 샀으면 오늘부터 신고 들어간다. 이달 말일부터 신고 들어간다. 오늘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면 세금 신고는 돈 주고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60일 안에 신고해라. 증여를 받으면 부담부 증여를 포함해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다. 말일부터 3개월이다.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6개월. 외국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9개월. 자, 마지막 이제 내가 60일이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 60일보다 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관서에 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추가 사유가 발생이 되면 세금을 전체로 계산해서 이미 낸 세금을 빼주는데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하고 뺀다. 끝. 자, 납세 절차 그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이제 추가 사항은 채권자가 나를 대신해서 내 물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없다?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자가 신고한 사실을 그 납세 의무자에게 어떻게 통보해 준다? 즉시 통보해 준다. 이게 납세 절차 흐름 전부예요. 이게 전부고 예외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중과산세, 그다음에 면세점, 미납부 통보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추가로 이제 그 중에 이제 중과산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목을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취득세에서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지목 변경 등기는 어느 세에서 나오는 항목이니까 등록면허세 항목이니까 등기 안 하고 팔아도 취득세에서는 중과산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비과세부터는 잠시만 쉬었다 다시 진행을 하죠.